11억 구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서구 쪽에 이왕이면 한강뷰가 좀 나오는 아파트들 6단지라든지 뭐 등촌 8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서울에서 11억대면은 영등포 뭐 신길 우성 뭐 이런 아파트들 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노도강 쪽은 뭐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토지가 아닌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는데 전세 가율이 또 터무니없지는 않기 때문에 5억으로 사면 전세 끼고 사면 한 10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데, 일기 신도시 중에 전세 끼고 살려면 중동 선도지구 지정된데 은하마을 대우동분가 뭐 이런 아파트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산이라든지 3번 장미 삼성 이런 선도지구 지정된 것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은 최근 서울 부동산 거품 일부에 있다고 보실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싸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어떻게 되실까요? 일부 거품이 있겠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2025년, 2024년, 5년 특히 한강벨트 지역들은 뭐 단기 급등, 뭐 25억 아파트가 35억 가고 15억 가던 게 뭐 20억, 25억 갔으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일부 버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방법론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지금 강제로 정책에 의해서 뚝 떨어뜨리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물 올라가듯이 시장에 맡기고, 한마디로 그거죠. 우리가 돈이 1억 원이 있는데 이 1억 원이 10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7억 4천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7억 가던 게 10억 갔어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7억까지 눌러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가다가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영이 되도록 안정, 이걸 연착륙이라고 하거든요. 연착륙으로 가느냐인데, 경착륙, 그렇게 강제로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반토막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한강벨트 뭐 강남이라고 하죠. 60억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0억이 갔어. 반토막 난다. 어차피 우리가 못 사잖아요. 뭐 60억이나 30억이나 저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못 가는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러면 30억이 15억 갔어. 15억 가면 뭐 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무리해서 살 수는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60억짜리가 15억 가면은요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전세에 은행들 다 부실화되고 내 직장 날라가고 내 전세금 날라가고, 이게 다 역전세 깡통 전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원은 있다. 하지만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앞으로 더 올라가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를 해서 저는 한 3년, 5년 정도는 좀 안정적인 흐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리고 2024년, 2025년 상승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잖아요. 2022년 말에 미국이 금리 올라가면서 한번 출렁했고, 저는 이 안정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길 바랬는데, 이게 2024년 꿈틀대더니 2025년에 이렇게 작년에 3번의 파동을 거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이건 한강벨트 얘기고요. 이게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전국이 올랐으면 또 치명적인 문제인데, 전국에 있는 돈을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려드는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또 인정해 줘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잘 사는 나라인데,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 또 제일 잘 사는 서울에서도 제일 잘 사는 동네의 집값을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끌어내린다? 뭐 저는 거기 집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몇 년 정도는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를 제외하면은 사실 이게 버블이다? 거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를 제외하고는 법은 아니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과천, 분당, 판교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행정구역이 경기도지, 사실 저는 한강벨트에 포함시켜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제외하면은 사실 대부분 15억 구간 걸리거든요. 15억 아래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버블이다, 거품이다, 야 이게 3억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렇잖아. 영등포에 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7억 가야 되라고 말해버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니까. 7억 가면 15억 아파트 전세가 6억 7억인데 아파트 가격이 7억 가면 다 깡통 전세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강벨트는 법원은 있다. 하지만 연착륙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은 뭐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2011년에 많이 올랐는데 세월이 빠릅니다. 2022년, 3년, 4년, 5년, 6년 벌써 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물가 얼마나 올랐어요. 분양가만 해도 1년에 2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는 오버슈팅이 되고 버블이었는데 2026년에는 이제 버블이 제거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산이나 월급 올라간 거 생각 안 하나요? 2021년과 지금 월급 똑같은 사람 있나요? 물론 중소기업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뭐 대기업을 다니거나 또 요즘 주식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21년보다는 다들 주머니 사정이 늘어난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이제 연착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한강벨트 지역만 버블이 남았다. 하지만 그거는 저는 그들만의 리그로 좀 인정을 해주자. 압구정 아파트가 뭐 최근에 뉴스 보니까 128억 하던 게 뭐 10억이 떨어졌다, 15억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128억이나 110억이나 100억이나 어차피 우리가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좀 쳐다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정신 건강에 해로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분들 2026년에 가장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 체크해두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는 게 좋겠습니다. 아, 무조건. 무조건이란 건 아니고 이제 조건이 맞아야죠. 네. 내가 필요하고 자금이 되고 네. 아니 내가 필요하지 않는 집은 저는 안 사야 된다고 봅니다. 투기 목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는데 살 생각이 없었는데 남들은 사니까 산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부 때도 나름대로의 밸런스가 있다. 근데 굳이 돈은 있는데 안 사도 되는 분들, 안 사고도 잘 살 수 있는 분들, 주식 투자도 하고 전문직이어서 돈도 잘 벌고 굳이 집을 전세 살아도 되는 분들까지 안 되겠어, 나도 사야겠어라고 뛰어들면 이게 수요가 과잉 수요가 되면서 또 주택 시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들이나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무리하게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사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기다렸다 살까? 아, 1년 더 기다릴까? 2년 동안 돈 더 모아서 살까? 이런 분들은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2년 후에 운이 좋아서 집값이 좀 더 떨어져. 근데 나는 돈을 더 모으고 집값은 떨어져. 이게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확률이 과연 몇 퍼센트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나는 돈을 더 모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진다? 그때 내가 과연 집을 살까? 하락할 때는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너무 머리 아파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주식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유가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돈 좋은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지금 일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막 주식 하면 막 그렇잖아요. 막 종목 분석해가지고 물론 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김구라 씨하고 유튜브 같이 하잖아요. 네. 그리구라 채널에 이제 주식하는 친구도 있는데 뭔 종목을 추천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소개시켜 샀어. 올랐어. 좀 지나니까 또 일정 부분 팔아래. 3분의 1은 정리하는 게 좋대. 올라가는데? 알았어. 시키는 대로 했어. 며칠 지나서 또 정리했다가 또 샀다가 계속 반복을 하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게 돈도 아니고 물론 이게 더 큰 돈이 들어가면 이게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약간 숫자 장단 같은 느낌. 게임하는 느낌. 그렇잖아요. 이게 뭐 500만 원 됐다가 1000만 원 됐다가 뭐 700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게임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바빠 죽겠는데 라는 느낌? 자, 주식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집도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제 내 집만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는 해도 된다. 왜? 어차피 기다려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집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호흡이 너무 짧아요. 사고 팔고 주식은 그게 정상입니다. 한 종목을 담고 묻어두기 전략. 이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 끊임없이
호재가 있는지, 이 종목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적정 가격이 되면 또 얼마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집은 사서 묻어두고 그냥 쭉 갑니다. 한 10년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다주택 제가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분들이 집 하나 샀는데 10년 보유한다? 이거를 투기라고 비판하고 욕하면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이 저는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집은 10년 보유 전략이다. 그러면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떡하라고. 잘 살다 보면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겠지. 자, 지금 2026년이죠. 2036년 10년 후에 서울 집값 지금 가격보다 더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아마 90% 이상 분들은 비쌀 거라고 생각할걸요. 집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왜냐하면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더 내려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화폐 가치도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똘똘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다 몰려있는 서울이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방어를 못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무너졌다, 주식시장만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라보고 내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올해가 좋으냐라고 한다면, 일단 한강벨트 지역들은 3월에 금매 나오는 거 저는 잡은 게 10%면 큰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간 거는 내려가기 힘들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녹화일 기준으로 뭐 6천이 넘었다고 하는데, 자 5천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난리였는데, 자 6천이죠. 자 6천에서 5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이 떨어졌어. 난리 나겠죠. 이런 겁니다. 2,600에서 1년도 되지 않아서 6천까지 왔는데 5천만 가도 죽는다고 난립니다. 4,500 가면 아마 악몽이라 그럴걸요. 주식도 떨어지는 거는 항상 떨어지는 길은 힘들어요. 충격파가 너무 큽니다. 왜? 2,600, 2,700대 들어가신 분들은 4,500이 돼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예를 들면 4만 원, 5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10만 원 돼도 2배 벌었어요. 근데 15만 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 가다가 15만 원 가면 이분들은 다 날린 거잖아. 투자금을.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 아파트도 17억 할 때 들어가신 분들이야 50억 갔다가 40억 떨어져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40억에 들어가신 분이 50억 갔다가 40억 가면 다 날린 건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은 상당히 힘들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다른 경제적인 요인도 아니고 어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대통령의 강한 워딩, 이런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10%, 15% 떨어진 거는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고요.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입주 물량 여전히 부족하고, 유동성 여전히 많고, 분양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또 양극화 흐름, 모든 걸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일단은 올해 살 수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15억 아래 구간도, 15억 아래 구간은 시간 지나면 집값이 안정이 될까요? 신혼부부들도 매년, 내년에도 신혼부부들 늘어날 텐데 지방에서 서울 안 올라올까요? 올라올 거잖아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수요가 강남 아파트 들어갈까? 부모 잘 만난 분들 빼고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15억 아래 구간은 수요가 터져요. 진짜로 터져. 근데 공급은요? 서울에 공급이 어디 있어? 물론 3기 신도시 이런 거 뭐, 근데 3기 신도시 언제 나오지? 입주 물량 나와도 아직도 뭐 본청약도 일부만 했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15억 아래 구간 서울도 여전히 터진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낫다. 내년이라고 해서 안정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이제 물량이 안 나옵니다.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계속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건설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게 올스톱입니다.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빌라 오피스텔은 저는 더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입자를 위해서. 빌라 오피스텔이 그래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사실 빨리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해서, 지금 전월세가 워낙 심각을 하니까 이 전월세 수요를 흡입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비아파트 공급이 지금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도 필요한 분들은 특히 서울의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계획 또 대상이 되는 곳들은 저는 구입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와 입지가 상대적으로 빠지는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둘 중 고르자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야, 이게 너무 극단적인데 이게 나홀로 아파트다.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 보통 이제 100세대 미만에 저 개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입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게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크게 입지 차이가 안 나. 약간 좀 차이 나. 나홀로 아파트인데 여기 좀 가깝고 대단지인데 역하고 거리는 조금 있어. 예를 들어서 나홀로 아파트는 도보 3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는 도보 10분 거리라고 하면 저는 도보 10분 거리 대단지 아파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세대 수가 예를 들어서 10분 거리에 1000세대 지하철역 도보 초역세권인데 500세대라고 한다면 500세대 하겠는데 나홀로는 진짜로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고 뭐 60세대 이러고 약간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는 실제로 통계도 잘 안 잡히고요. 다 올라가고 마지막에 안 오른데 뭐야라고 찾다가 이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홀로 아파트가 좋은 점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지하철역 역세권에 뭐 입지 좋고 환경 좋은데 돈이 좀 부족해. 그리고 나 진짜 실거주야. 막 그렇게 가격 탄력성 중요하지 않아. 뭐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잠깐 걸려서 올라가도 되지 뭐. 안 그러면 말고. 라는 마음이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물론 부동산이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지만 그 정도 차이라면 근데 그럴 수는 있죠. 뭐 강남 역세권에 나홀로 아파트인데 전라도 해남에 대단지 아파트 할래. 그런 극단적인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같은 생활권인데 지하철역과 거리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 완전히 입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입지는 따라가야겠죠. 아 그럼 강남 강북 정도여도 강남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건가요? 강남 강북 근데 가격대가 똑같을까요? 근데 자금 여력은 충분해요. 둘 다 가질 수 있어요. 아, 둘 다 가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요.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게 단순하게 나홀로가 좋다, 강북의 대단지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거는 사실 아파트 단지를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같은 값이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좋아합니다. 강북이라도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다.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강북으로 가는데 이게 압구정에 나홀로 아파트인데 뭐 재건축 구역에 포함돼 그러면 나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들어가자. 이게 OX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항상 케이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바케이기 때문에 각각 분석을 통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중요한 요인을 보게 되면 입지가 중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입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인데 입지를 보면서 지하철역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지하철역은 골드라인인가? 더블 역세권인가? 트리플 역세권인가?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가? 또 신축 연도가 어떻게 되는가? 브랜드인가? 편의시설이 있는가? 뭐 교육 환경? 학원가? 공원?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왜? 다 만족하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쵸. 그래서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1, 2, 3. 10가지 요인이 있다면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입지야. 입지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나는 뭐 지하철역 접근성이 중요해. 직장 가까운 데가 좋아. 나는 애 교육 때문에 뭐가 교육 환경이 좋아. 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자금에 해당되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한 5억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어떤 지역을 좀 유망하게 보면 좋을까요? 한 세 곳만 골라주세요. 자, 이것도 구분해 봅시다. 토지거래가냐,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냐, 또 구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면 대출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또 대출이 얼마가 나오느냐인데, 자 5억인데 토호제, 서울 전역은 토호제니까 아파트가, 그럼 뭐 토호제 아파트를 산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15억 아래 구간은 6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최대 11억까지 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6억도 본인이 소득이 나와야죠. DSR이나 나온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이분이 살 수 있는 맥스는 11억입니다. 11억. 그러니까 11억대 아파트를 구하려면 서울에서 이제 또 강남 한강벨트는 불가능하고요. 영등포, 구축, 강서구, 노도강, 금강구, 은평구, 중랑구 이렇게 외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11억 구간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4평은 만만하지 않는데 저는 강서구 쪽에 이왕이면 한강뷰가 좀 나오는 아파트들 뭐 6단지라든지 뭐 등촌 8단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 들어가는 아파트라면 또 서울에서 11억대면은 영등포 뭐 신길 우성 뭐 이런 아파트들 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노도강 쪽은 뭐 거의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좋은 데는 못 들어간다. 강남의 나홀로 아파트도 못 들어갑니다. 안타깝지만 나홀로라고 해서 무조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아닌 지역들 토지가 아닌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전세 끼고 살 수가 있는데 금액대는 비슷합니다. 전세 가율이 또 터무니없지는 않기 때문에 5억으로 사면 전세 끼고 사면 한 10억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데 10억으로 또 엄청 마음에 드는 걸 못 사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건 그래도 뭐 호재가 좀 있어야 되니까 1기 신도시 중에 분당 안 되고 1기 신도시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전세 끼고 살려면 중동 선도지구 지정된데 그 은하마을 뭐 대우동분가 뭐 이런 아파트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산이라든지 3번 신도시, 3번 장미 삼성 이런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산다면 10억 아래 구간으로 충분히 한 8억, 뭐 9억대 충분히 또 중대형 면적이 큰 집을 필요한 분들은 그런 데로 접근해도 됩니다. 그래서 5억 정도라면 이렇게 완전히 서울의 핵심 지역 마음에 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1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니까 사실 이 지역 찾기가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또 서울 강북에서는 기름 쪽, 뭐 이런 때 성북구 기름 쪽 이런 쪽에는 또 1억 이하로도 접근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들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좀 찾아보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억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또 어떤 지역을 또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제 5억 더 늘어났죠. 네. 자, 10억인데 문제는 10억이라고 해서 다이내믹하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럼 서울에 토지거래가구역 지정이 되면 15억 아래 구간에 6억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16억을 받는 게 아니라 15억까지니까 이분은 15억까지는 살 수가 있고요. 16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이 4억 나오니까 14억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5억이 마지노선입니다. 15억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이분이 갈 수 있는 데는 분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분당 아래 용인수지의 신분당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용인수지에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지하철역 주변에 그런 데도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서울 안에서 그래도 15억 정도면 이게 평수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뭐 사당 우성, 사당 신동아 이런 아파트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동작구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노량진 우성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들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대에 따라서 뭐 다이내믹하게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보다 면적은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강서구로 가더라도 15억 정도면 뭐 우장산 힐스테이트 이런 신축 아파트들도 면적에 따라서 15억 정도 구간이면 접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하철역 주변에 또 살기 좋은 아파트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15억이면 좀 더 주거의 질은 높아지지 않을까. 은평구로 가도 되고 성북구로 가더라도 앞서서 10억 구간 있잖아요. 5억 있는 분은 돈에 맞춰서 구축 아파트에 전용 50구 정도 그러니까 졸라매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10억 정도 있으면 이제 전용 84 정도로 면적도 넓히고 지역의 선택의 폭도 좀 더 넓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이내믹하게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